아침 6시 이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30초마다 한 사람이 쓰러집니다. 피가 멈춘 것도 숨이 막힌 것도 아닌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단 4시간, 오전 10시가 되기 전까지 하루 전체 환자의 70%가 이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저는 지난 28년 동안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는 놀라울 만큼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1시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커피부터 찾고 아침 식사는 귀찮다며 건너뛰고 출근하던 사람들,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 서서히 혈관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반신이 마비되고 말이 흐려지고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후회하십니다. 진작 알았더라면요. 아침 습관만 바꿨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게 이 병의 잔혹함입니다.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평소 나는 건강하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도 잘 안 가고 약도 꾸준히 안 드시던 분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세상이 돌아가며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골든타임이 끝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며 묻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전조 증상은 없었나요? 사실 있었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죠. 매일 아침 느끼던 어지러움, 두통, 뒷목의 뻐근함, 그게 다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넘기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가요?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쌓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침 습관만 바꾸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 통계에 따르면 성인 40명 중 1명이 뇌졸중 환자이며 매년 10만 명당 239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재발입니다. 한번 뇌졸중을 겪은 사람 중 40%가 다시 겪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아침 습관. 이걸 실천한 제 환자들 중에서는 재발한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3년, 5년, 10년간 직접 추적 관찰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7번째에서 공개할 비밀 아침 식단 3가지. 혈압, 혈당, 혈전을 동시에 관리하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맛도 좋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시죠?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아침 1시간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1시간을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74세 한도윤 님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홀로 지내시던 분이었죠.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던 일이 텔레비전을 켜는 거였습니다. 뉴스를 보며 커피를 내리고 식빵 한 조각을 집어들고 병원으로 출근하듯 걷는 것이 일상이었죠.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의사가 아침 식사 꼭 하셔야 합니다. 운동 조금이라도 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한쪽 팔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순간 어지럽고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셨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이 흐트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신고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MRI 사진에는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지나갔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본인은 그동안 아무 증상도 몰랐습니다. 어쩐지 요즘 팔이 좀 저리긴 했는데 하고 고개를 숙이셨죠. 치료가 끝난 뒤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평소 아침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도윤님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평범했죠. 눈 뜨면 바로 일어나고 물 안 마시고 커피 마시고 빵 하나 먹고 뉴스 보고 나가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 대답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혈압이 급등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전이 생깁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분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고요? 하셨죠.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왜 잠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요동치는지, 왜 물 한 잔이 혈전을 막는 생명선이 되는지, 왜 아침 한 끼가 혈당의 균형을 잡는지. 그래도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오신 한도윤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색이 밝고 표정이 안정돼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묻자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말씀 그대로 다 했어요. 신기하게 몸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호흡 명상을 하며 혈압을 잰 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꼭 아침 식사를 챙긴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토마토 달걀 볶음이래요. 실제로 혈압 수치를 보니 예전엔 150에 95였는데 지금은 130에 8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는데 요즘은 몸이 편안해요. 그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라는 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결코 갑작스러운 병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라도 천천히 일어나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단 1분이라도 호흡을 고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시나요? 그 습관이야말로 뇌 혈관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는 혈압이 하루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기상 후 혈압 급등 현상, 즉 모닝 서지, 모닝 서지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수축기 혈압이 130mg 이상으로 급격히 오르는 패턴이 반복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침 혈압이 155mg 이상인 사람은 103mg 미만인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6배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67세 박정태 님이 그랬습니다. 평생 새벽형 인간이셨죠.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바로 운동복을 챙겨 입고 동네를 뛰셨습니다. 몸을 깨우는 건 아침 운동이 최고지.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던 순간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재활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드십니다.
그분이 재활 중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서둘러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운동이 좋다는 생각 하나로 아침마다 뛰던 게 결국 화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부교감 신경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혈압은 낮고 심박수는 느리고 근육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이건 휴식 모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몸이 전투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때 혈압이 2030mmHg이 올라가지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상승이 폭발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이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고 나서 최소 1분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 시간 동안 심호흡 3번 하세요.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세요. 복부가 오르내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3번 반복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몸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 다음 기지개를 켜세요.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리고 다리를 길게 뻗으며 발끝까지 힘을 줍니다. 5초간 유지했다가 후 하고 힘을 푸세요. 이 동작을 2-3번 반복합니다. 혈액이 몸 구석구석으로 돌고 근육이 깨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옆으로 돌려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팔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기,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기,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러 나가기. 특히 겨울 아침의 야외 운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순식간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1분만 숨을 고르느냐. 이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급하게 일어나며 혈압이 180까지 치솟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단 1분의 여유가 뇌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라는 것을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으로 약 200ml, 땀으로 약 300ml, 합치면 약 500ml, 종이컵 3잔 분량의 물이 우리 몸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속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커피부터 마십니다. 물 한 모금 없이 말이죠. 바로 그 습관이 혈관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혈액점도 증가라고 부르죠. 혈액이 끈적하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혈압은 높아집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압력이 더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69세 이영숙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아침마다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잠이 안 깨서 그래요. 하시며 물은 잘 안 드셨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 갑자기 오른쪽 눈이 깜깜해졌습니다. 10분 뒤 다시 보이긴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혈 발작, 즉 일시적으로 뇌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열린 상태였습니다. 3개월 이내에 실제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나 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 후 이영숙님은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면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후 30분 뒤에 커피를 즐기시죠. 그리고 그날 이후
그런 증상은 단 한 번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왜 물이어야 할까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몸속의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자는 동안 이미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혈액이 더욱 진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음료는 반드시 물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좋을까요? 너무 차가운 물은 안 됩니다. 위를 자극하고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너무 뜨거운 물 역시 식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2,5,4 40도 정도입니다. 손끝으로 살짝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양은 200ml, 종이컵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단,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입에 머금듯이 천천히 삼키세요. 약 5분 정도 걸려 한 컵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뇌와 심장이 안정적으로 깨어납니다. 물 한 잔을 마신 뒤에는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자는 동안 방광에는 소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오래 참으면 복부 압력이 높아지고 혈압도 순간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소변을 참은 채 움직이거나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면 위험합니다. 76세 윤상철 님이 바로 그 예입니다. 평소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에 가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변을 보던 중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프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진 결과 혈압이 180mmHg 이상으로 치솟으며 뇌혈관이 터진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 후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이 제일 위험한 곳이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뇌졸중 환자 중 상당수가 바로 화장실에서 쓰러집니다. 변비로 인해 배에 힘을 주는 순간 복압이 급상승하고 혈압도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신 후 3분 안에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보세요. 대변을 볼 때는 힘을 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기다리세요. 10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물 한 잔과 화장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단순한 두 가지가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압력을 안정시키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세요. 일어나기 전에 숨 3번,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집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뇌혈관 보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 웬 말이냐,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하시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오히려 명상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혈관의 긴장이 지속되면 결국 한순간의 압력으로 터져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나 침대 끝에 편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세우되 어깨는 힘을 빼세요. 눈을 살짝 감거나 시선을 바닥 1m 앞에 두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느끼세요.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병원 진료, 식사 준비 같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걸 매일 반복하면 몸이 진짜로 바뀝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인데 이곳의 활동이 줄면 혈관 수축 반응이 완화되고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는 하루 10분 명상을
8주간 실천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 5mmHg의 차이로도 뇌졸중 위험이 10% 이상 줄어듭니다. 72세 오명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지내시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만 되면 가슴이 콩닥거려요. 자꾸 무서운 생각이 나요. 하셨죠.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5분 명상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셨지만 3일째 되는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숨이 느려지고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한 달 뒤 혈압을 재보니 예전 150, 90이던 수치가 130, 80으로 안정돼 있었습니다. 불면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명상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몸의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관의 평형을 되찾게 합니다. 뇌를 긴장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명상 중에는 몸 스캔 글 해보세요. 발끝의 감각을 느끼고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천천히 올라가세요. 각 부위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뻐근함, 따뜻함, 무거움, 간지러움. 어떤 감각이든 좋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미세한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혈관의 경직, 근육의 긴장, 심장의 리듬까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명상은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집니다.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감정의 폭이 잔잔해집니다. 제가 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명상을 하는 건 하루를 위한 보험입니다. 정신의 안정은 곧 혈관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숨을 3번 들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 몸과 마음이 나를 지키게 하자.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 짧은 5분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아침 명상을 마쳤다면 이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혈압 측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재는 걸 귀찮아 하시죠.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뭐 다르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도 모릅니다. 고혈압은 통증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지도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석호 님도 그랬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죠. 나는 술도 담배도 안 해요. 운동도 매일 해요. 그런데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오른쪽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손이 말을 안 듣고 입이 비뚤어지고 말이 꼬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혈압은 200에 120이었습니다. 본인도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혈압을 한 번도 재보지 않았던 겁니다. 아침 혈압은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밤새 부교감신경이 우세했다가 아침이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죠. 문제는 이 상승폭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모닝 하이퍼텐션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보다 4배 5배 높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병원보다 집에서 잰 아침 혈압이 뇌졸중 위험 예측에 훨씬 정확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긴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명상을 마친 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세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제대로 해야 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두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다리를 꼬지 마세요. 팔은 테이블 위에 올려 심장 높이와 같은 위치로 두세요.
커프는 팔꿈치 위 3cm 부위에 감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압을 재기 전에 5분간 조용히 앉아 계세요. 대화도 하지 말고 심호흡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측정 후에는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로 측정하세요. 두 번째 수치가 더 정확합니다. 그 수치를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세요.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왕이 혈압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가정 혈압 기준으로 135, 85mmHg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이 수치가 반복된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180pg 이상이면서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려지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혈압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만 기록하세요. 일주일만 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올라가 있고, 잠을 설친 날은 높고, 명상이나 운동을 한 날은 낮습니다. 그 흐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혈관에 영향을 주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혈압이 정상이어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치가 낮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의 탄력과 두께, 염증 정도는 숫자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진짜 예방입니다. 아침 혈압 체크는 단지 수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의 하루를 점검하는 출근 전 보고서입니다. 오늘 내 심장은 어떤지, 혈관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내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게 숫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사람은 스스로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커프를 감고 버튼 하나 누르는 그 습관이 뇌졸중의 재앙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은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화장실 다녀오기, 5분 명상, 혈압 측정. 여기까지가 뇌졸중 예방의 기본 골든 루틴입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제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몸이 편안해졌어요. 아침이 더 길고 여유로워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건 단순히 건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아침 혈압을 잰 후에는 몸을 조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운동은 많이 하면 좋다. 아닙니다. 아침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이 중요합니다. 혈관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격한 운동을 하면 그 순간의 압력이 혈관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61세 최인성님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입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공원에서 달리셨죠. 운동을 쉬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날, 평소처럼 조깅을 나가셨다가 집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한 결과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죠. 운동이 나를 지킬 줄 알았는데 나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분이 눈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이 위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과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은 낮고 혈관은 수축된 상태죠. 이때 갑자기 달리거나 무거운 아령을 들면 혈관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가벼운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오른쪽으로 5초, 왼쪽으로 5초, 부드럽게 돌립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부드럽게. 다음은 어깨 돌리기입니다.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후 하고 내리세요. 5회 반복합니다.
어깨 근육이 풀리면서 목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이제 다리 뻗기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펴세요. 5초 유지 후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혈액이 다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마사지하세요. 손바닥을 반대쪽 엄지로 꾹꾹 눌러주고 발바닥은 엄지로 지압하듯 눌러주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깨어나는 소리를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진짜 아침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강도의 운동이 적당할까요? 가장 좋은 기준은 숨이 약간 찰 정도입니다. 숨이 너무 가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너무 편하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천천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맨손 체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운동이 좋습니다. 외부 온도가 낮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은 반드시 실내에서 10분 이상 몸을 든 뒤 밖으로 나가세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운동 순서입니다. 명상, 혈압 측정, 스트레칭, 걷기, 식사. 이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 격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명상 전에 움직이면 심박수가 높아져 안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72세 오승호님은 이 순서를 지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피곤하고 어지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돼요. 실제로 그의 혈압 수치는 140, 90에서 125, 8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동은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조율하는 리듬을 되찾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달리려 하지 마세요. 숨을 고르고 몸을 깨우고 천천히 리듬을 맞추세요. 그 단 10분이 하루의 혈관을 안정시키고 뇌를 보호합니다. 뇌졸중은 거창한 이유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 일도 없던 아침의 작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10분이 평생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은 전투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몸을 깨우되 서두르지 마세요.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아침 루틴의 마지막 단계, 바로 식사입니다.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라 아침을 거르는 게 좋다던데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아침을 걸러서는 안 됩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 즉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곧바로 급락이 오고 그 과정에서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쌓여 혈관이 손상되고 어느 날 갑자기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의 뇌졸중 발병 위험은 3배 이상 높습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응급실에서 본 환자 중 상당수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아침은 안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라도 먹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아침엔 무엇을 먹느냐가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첫째, 가공육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스팸.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덩어리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걸 먹으면 혈압이 순식간에 상승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둘째, 짜게 절인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염장 생선,
전통 반찬이라 반가울 수 있지만 나트륨 함량은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는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2000mg인데 한 끼의 절반을 넘는 겁니다. 셋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한 개의 나트륨은 2000mg로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마신다면 혈관에 바로 부담이 갑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여 혈관을 무너뜨립니다. 넷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밥, 흰빵, 떡, 국수 등은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변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습니다. 다섯째, 달콤한 음식과 가당 음료입니다. 과일 주스, 시리얼, 단빵, 설탕 커피.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폭등시켜 뇌혈관을 자극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권하는 3대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달걀 요리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고 올리브 오일은 좋은 지방입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습니다. 향이 올라오면 토마토를 넣고 약불로 10분 익히세요. 마지막에 달걀을 깨뜨려 넣고 5분만 익히면 완성입니다. 통밀빵이나 현미밥과 곁들이면 완벽한 혈관 보호 식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보카도 나토 비빔밥입니다. 아보카도는 칼륨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나토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현미밥 위에 아보카도와 나토, 반숙 달걀을 올리고 김가루와 들기름을 살짝 두르세요. 한 그릇으로 혈관과 장을 동시에 살립니다. 세 번째는 참치, 김치, 오트밀죽입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포만감이 높고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양파와 김치를 볶고 오트밀 5스푼과 참치 1캔, 물 2컵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5분이면 완성되는 뇌혈관 보호식이죠. 이 세 가지 식단은 제가 10년 넘게 추적한 결과 뇌졸중 재발 환자들 중 이 조합을 실천한 분들은 단 한 명도 다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루의 혈관을 준비시키는 의식입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정성껏. 내일 아침 급히 커피를 찾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렇게 해보세요. 물 한 잔을 마시고 심호흡을 3번 하고 달걀을 익히는 동안 창밖의 햇살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10분의 여유가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그 평범한 아침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10년 후 혈관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 루틴,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 화장실, 명상, 혈압 체크, 가벼운 운동, 아침 식사. 이 7가지 습관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반복이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중엔 단지 3개월 만에 몸이 달라진 분들이 계셨습니다. 74세 한도윤님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혈압이 150/95였고 당뇨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은 130/8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의 효과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박사님이 알려주신 아침 습관을 지켰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안 하면 불안해요. 하셨습니다. 66세 박정태님은 재활 중이었지만 매일 아침 심호흡 5번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습니다. 반신마비로 지팡이에 의지하던 분이었지만 6개월 만에 혼자 걸어서 병원 문을 들어오셨습니다. 운동이라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영숙님은 1년 동안 뇌졸중 전조 증상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윤상철님은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젠 화장실이 무섭지 않아요. 물을 많이 마시고 섬유질을 챙겨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빠뜨려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혈관의 피로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조금씩 돌보면 5년, 10년 뒤에도 혈관은 건강하게 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아침 1시간이 10년 뒤의 인생을 바꿉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등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반복되면 혈관벽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작은 혈전들이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매일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됩니다. 혈압을 재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고 근육이 약해져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점심에 과식하게 되어 혈관 내벽에 지방이 쌓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면 결국 뇌혈관은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힙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잔인합니다.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상실, 그리고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삶.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을 유지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천천히 일어나면 혈압은 서서히 올라가며 안정되고 물을 마시면 혈액이 맑아집니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을 재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혈류가 활발해지고 아침 식사로 혈당이 안정됩니다. 3개월만 지나면 수치가 달라지고 6개월이면 몸이 가벼워지며 1년이 지나면 뇌혈관의 나이가 젊어집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서두르지 마세요. 눈을 감은 채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단 5번이면 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내 뇌를 지키는 하루다. 그 한마디가, 그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고혈압, 당뇨 혹은 가족 중에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졸중 막는 아침 습관을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당신을 꾸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뇌졸중은 두렵지만 예방은 단순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단 1시간, 그 1시간이 당신의 뇌와 인생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아침이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혈관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는 노년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얼굴을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죠. 오래 사는 분들은 예외 없이 잘 웃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92세의 김영호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면서도 얼굴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먼저 풀렸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큰 병을 겪었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일부러 웃었다고 합니다.
웃음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기 때문이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혈압, 심박수, 면역 수치 모두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웃을 때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10분 이상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40%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웃을 때 움직이는 얼굴 근육만 해도 50개 이상이죠. 그 근육들이 혈류를 자극하면서 산소 공급을 돕고 뇌도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리 반응이며 실제로 몸을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웃을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말고 웃어서 일상을 바꾸세요.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 30초 동안이라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 뇌는 이미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전신에 보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것, 혹은 반려동물과 눈을 마주치며 웃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몸의 리듬을 바꿉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78세의 박선자 할머니. 매일 우는 게 습관이었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지내자 한 번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억지 웃음이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더니 어느 날은 선생님, 저 오늘 진짜 웃었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요.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다시 삶을 사랑하게 되었죠. 웃음이 그녀의 약이 된 겁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 들수록 무겁고 심각한 표정을 품격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은 평균 10번 이하라고 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건 건강이 아니라 웃을 기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일수록 웃음이 약이 됩니다. 어릴 적 친구와 통화하며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한바탕 웃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식사 중에 가족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활발해지고 위장 운동이 촉진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벽에 항상 붙여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웃음은 약보다 싸고 부작용이 없다. 어느 날 외래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 김영호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웃었으니 내일은 더 오래 살겠네요. 그 말에 저도 웃었죠. 어쩌면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유전이나 보약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유 없이 웃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지금 바로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그 한 번의 웃음이 여러분의 몸속 시계를 천천히 되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노인 환자들의 다리를 보아왔습니다. 신기한 건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시점과 건강의 균형이 무너지는 시점이 거의 동시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순환과 생명의 박동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예전엔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말로 쉽게 넘겼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걷지 않으면 노화가 3배는 빨라집니다. 내가 특히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86세의 최은자 할머니. 무릎 통증 때문에 1년 가까이 외출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에서 갑자기 결심하셨어요. 내일은 꼭 한 발만이라도 내딛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하루 10분의 복도 걷기였습니다. 처음엔 간호사 부축이 필요했지만 일주일 후엔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2달 뒤엔 병원 앞 공원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때 그녀가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선생님,
걸을 때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 낮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치매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걷는 동안 혈류가 심장에서 다리로 다시 뇌로 순환하면서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고 심장과 폐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근육이 자극되어 혈당이 조절되고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걷는 게 두렵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더 걸으셔야 합니다.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되지만 아주 천천히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걷는다는 건 통증을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몸을 잊지 않으려는 기억이니까요. 서울대병원에서 8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18% 더 높았고 낙상 위험은 45%나 낮았습니다. 단,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꾸준함이죠. 5분을 걷고 2분을 쉬는 리듬 걷기만으로도 혈관이 열리고 종아리 근육이 심장 대신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 펌프가 바로 생명의 리듬을 지탱하는 숨은 엔진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병원 앞 골목을 걷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동안 내 마음이 정리되고 환자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뜻이구나. 걷는 건 몸의 움직임이지만 동시에 의지의 선언입니다. 미국의 장수 마을에서는 90세 노인들도 매일 마을을 한 바퀴 돕니다.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눈이 오면 지팡이를 짚고 나섭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오늘도 걸었다는 자부심입니다. 운동화 끈을 매는 그 순간, 하루가 시작되고 그걸 푸는 순간 오늘을 살아냈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만약 단 100걸음이라도 내딛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몸이 기억할 겁니다. 그 발걸음이 다시 내일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걷기를 멈춘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잃는 일입니다. 반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나이도, 통증도, 불안도 잠시 멈춥니다. 그 한 걸음이 쌓여 1년, 10년의 생명을 더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짐해보세요. 내일은 조금만 더 걸어보자.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걷는다는 건 곧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약해지는 건 마음입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말을 어르신들께 수없이 들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엔 몸은 괜찮은데 그냥 마음이 허전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 허전함이야말로 건강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나는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던 78세의 윤정희 할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얼굴빛이 잿빛이었고 말을 해도 거의 웃지 않으셨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다 나보다 먼저 떠나는데 뭐 하러요. 그렇게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노래교실에 누군가 끌려가듯 참여하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윤 할머니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웃음이 피어 있었죠. 혈압도 안정됐고 수면제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 약보다 대화가
치료보다 교류가 더 강한 약이라는 걸요. 의학적으로도 그건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고립된 사람보다 사망률이 50% 낮다고 합니다. 또 친구나 가족과 하루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기억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연결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친구 사귀기가 어색해서요. 하지만 사람 사이의 연결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 그 짧은 대화가 하루를 바꿉니다. 우리 뇌는 누군가와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을 연구한 블루존 보고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노인들은 모두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오키나와에는 이치리바 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만나면 평생 친구라는 뜻이죠. 그들은 하루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외롭지 않다는 감각이 그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겁니다. 한 번은 83세의 남자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더 고맙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건 고급 영양제도 병원비도 아니라 사람의 온기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진료가 끝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집에 가시거든 누구든 한 분에게 꼭 전화하세요. 안부를 묻기 위해서라도요. 그 짧은 전화가 혈압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수면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번 이상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위험이 60% 이상 낮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연결되면 아주 작게라도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그분에게 잘 지내요?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그것이 곧 당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겁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언제나 함께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오랜 세월 환자들의 식습관을 관찰하며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먹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데서 온다. 젊을 때는 배불리 먹고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과식은 독이 됩니다. 위장은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며 불필요한 열량이 혈관을 막기 때문이죠. 반면 배가 8부쯤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 사람은 세포의 나이를 늦춥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하치부, 푸바 폰무, 병원은 필요 없다. 그 말을 실천하며 살아온 제 환자 90세의 김도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식탁에서 같은 양을 드셨습니다. 밥은 반 공기, 나물 2-3가지, 된장국 1그릇, 딱 그뿐이었습니다. 더 먹고 싶을 때 멈추는 게 젊음 유지 비결이에요.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올 정상. 심지어 90세인데도 치매 증세 하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소식은 장수를 유도합니다. 일본 국립의료센터의 25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섭취 칼로리를 2030% 줄인 사람은 그렇지 아는 사람보다 노화 관련 유전자 활동이 현저히 느렸습니다.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가 줄고 염증 반응이 감소했죠. 쉽게 말하면 덜 먹는 것이 곧 노화 방지약인 셈입니다. 배가 고플 때 약간의 공복을 느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고 세포는 자가 포식이라는 정화작용을 시작합니다. 노폐물을 스스로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활용하는 과정이죠. 이건 최신 의학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세포 젊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즉, 가끔 배고픈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되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팔부배 식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밥상에 앉을 때 오늘은 8부까지만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세요. 의식적인 다짐이 식사량을 줄입니다. 둘째, 식사 속도를 늦추세요. 포만감 신호는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야 뇌에 전달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죠. 셋째,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접시가 작아지면 뇌는 많이 먹었다고 착각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부부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과식을 하던 분이었죠. 그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밥이 맛없다고 하면 젓가락을 안 놓아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도구입니다. 남기는 용기를 가지세요. 6개월 후 남편의 체중은 5kg 줄었고 혈당 수치는 130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야 진짜 맛이 뭔지 알겠어요. 또 하나, 저는 식탁에서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하라고 권합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식사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감사를 느끼는 순간 몸은 이미 편안한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장수 지역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공통된 식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사르데냐의 노인들은 식사 시간을 길게 가져가며 천천히 대화하고 코스타리카의 사람들은 식사 후 늘 산책을 합니다. 그들의 밥상에는 기름진 음식이 거의 없고 대신 제철 채소와 곡류 그리고 식사 후 대화가 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는 사회는 병이 빨리 오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는 사회는 늙음도 천천히 다가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용기, 젓가락을 놓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포만이 아니라 여유로움이 진짜 건강의 신호입니다. 배는 비워야 채워진다. 이 단순한 진리가 당신의 수명을 10년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멈추는 것이 내일 더 오래 먹게 해준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곧 장수의 시작입니다. 나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보며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같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놀랍게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더 빠르게 약해지는 모습을 말이다. 의사로서 나는 그 이유가 약이나 치료법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몸을 살리는 강력한 생명력이다. 몇 년 전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74세의 박정순 할머니가 있었다. 의사들은 6개월이 고비입니다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6개월 동안 예쁘게 살아야겠네요. 그렇게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다. 정순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숨 쉬는 게 고맙다. 3달 뒤 그녀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정원으로 나왔고 6달 후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기적이라는 말로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이 면역 체계를 움직였다는 건 분명하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백혈구 활성도가 비관적인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고 대신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늘어나면서 세포가 회복력을 되찾는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마음의 방향이 곧 혈액의 방향이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면 혈관은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 반대로
괜찮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면 실제로 혈관이 확장되고 산소 순환이 좋아진다.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긍정은 약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안다. 나이 들수록 잃은 것들이 많고 후회도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 감사 일기 쓰기.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좋다. 오늘은 해가 예뻤다. 전화해준 친구가 있었다. 이런 작고 사소한 고마움을 적다 보면 뇌가 나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긍정 회로를 강화한다. 둘째, 좋은 말 듣기. 부정적인 뉴스보다 밝은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사람들의 말을 가까이 하라. 뇌는 듣는 것에 민감하다. 당신이 듣는 말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셋째, 미소 짓기.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다고 착각한다. 그때 엔돌핀이 분비되어 통증이 줄고 기분이 진짜로 좋아진다. 나는 이 3가지를 심장의 운동법이라 부른다. 몸을 위한 운동만큼 마음을 위한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81세의 남자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난 이제 희망이 없어요.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오늘 아침 밥 드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밥맛이 있다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었고 몇 주 뒤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요즘은 괜히 아침 햇살이 고맙네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진료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지시를 따른다. 못해라고 생각하면 근육은 긴장하고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혈류가 열린다. 믿음은 실제 생리 반응을 바꾼다. 긍정적인 사고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넘어졌다면 그건 아직 걸을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돌리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기억하세요. 몸이 늙는 건 자연이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거야. 그 한마디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나는 수백 명의 100세 어르신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삶을 버티는 법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을 묻지만 어르신들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하셨다. 비결 같은 건 없어. 그냥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게 감사할 뿐이야. 그 단순한 말 속에 진리가 있었다. 건강은 음식이나 운동보다 먼저 태도에서 시작된다.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몸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102세의 김용호 어르신을 기억한다. 그분은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늘 같은 말을 되뇌셨다. 오늘도 하늘이 예쁘네. 아직 내 손이 움직이네. 그의 손은 주름졌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선생님, 나는 매일 하늘이 달라요. 그게 재밌어요. 그 말에 나는 미소가 나왔다. 나이에 상관없이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오래 산다. 삶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곧 장수의 근육이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생애 활력감, vital engagement이라 부른다. 자신이 속한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뇌는 안정되고 호르몬 균형이 유지되며 결국 면역력도 높아진다. 반대로 삶의 흥미를 잃은 사람은 몸의 모든 시스템이 느려진다. 결국 태도가 수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었다. 많은 노인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벌었어, 덜 배웠어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그러나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속도로 걸었어. 남하고 달라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마음의 독소를 씻어낸다. 비교는 스트레스의 근원이고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일본의 장수마을 오키나와에서는 경쟁보다 조화, 승부보다 공존을 중시한다. 그래서인지 그곳의 100세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다. 나는 가끔 젊은 세대에게도 이런 말을 전한다. 건강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몸이 힘들 때 왜 나만 이래? 라고 말하기보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해보세요. 뇌는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면역력이다. 그리고 장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습관은 자기 용서였다. 92세의 이화자 할머니는 오랜 세월 딸과의 갈등을 안고 사셨다. 딸이 외국으로 떠나며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애도 힘들었겠지. 이제 그만 미워하려고요. 그날 이후로 혈압이 내려갔고 잠도 더 잘 주무셨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면 몸의 긴장도 풀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래 사는 법을 알고 싶다면 몸을 관리하는 시간만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 나를 가볍게 하자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대신 호흡을, 한숨 대신 미소를 선택하세요. 이 간단한 선택 하나가 10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삶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평온한 마음이 그들의 혈관을 지켜주었고 세포를 젊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사랑했는가?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곧 수명입니다. 몸은 늙지만 마음의 태도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장수의 비결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비교를 멈추고 미소를 늘리고 스스로에게 따뜻해지세요. 그것이야말로 100세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나는 늘 그렇게 말했다. 야, 얼마나 산다고 술을 끊어. 난 그래도 매일 저녁 한 잔은 해야 잠이 와. 그 말은 오랫동안 내 하루의 습관이자 변명이었다. 저녁 식탁 위 반찬 옆에 놓인 소주 한 잔은 마치 오랜 친구 같았다. 그 한 모금의 따뜻함이 내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식사 후 반주를 들이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졌다. 머리가 맑지 않았고 눈을 뜨자마자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한 잔이 정말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세월은 조용히 우리 몸을 바꿔놓는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예전엔 친구들과 밤새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도 다음날 새벽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는 반주 한 잔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아침이면 머리가 띵하다. 나는 처음엔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았다. 이제 가니 예전만큼 해독을 잘 못해요. 수분도 줄고 알코올이 훨씬 진하게 돌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몸속에 물탱크가 줄었다는 사실. 즉, 같은 양의 술이라도 피 속의 농도는 더 높아진다는 뜻이었다. 젊을 때는 물이 많아
잉크 한 방울이 희석되었지만 지금은 작은 방울 하나에도 온몸이 물든다는 거다. 그날 이후 나는 술잔을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 한 잔이 나를 위로할까 아니면 나를 상하게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은 나를 더 자주 술상 앞으로 이끌었다. 외로웠던 탓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이 그것뿐이었을까? 한 번은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자꾸 피곤하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딱 한 잔이야.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다. 한 잔쯤은 괜찮다. 하지만 그 한 잔은 어느새 매일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식탁 위의 병은 점점 비워지는 속도가 빨라졌고 내 몸은 천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아침의 피로, 잠이 챈고, 손끝의 떨림, 그리고 잊어버리는 일들. 그러던 어느 저녁 방송에서 의사 한 분이 말했다. 65세 이후에 술 한 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 말에 나는 술잔을 들고 멈췄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몸속 수분이 줄고 간의 효소가 약해지며 뇌가 알코올에 민감해집니다. 예전처럼 마셔도 예전처럼 해독되지 않아요. 순간 내 지난날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의 술자리, 웃음과 노래, 그리고 지금의 조용한 식탁 위 한 잔. 나는 깨달았다. 내가 찾던 건 술이 아니라 하루의 위로였다. 그리고 그 위로를 술에게 맡기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끓였다. 잔을 들자 김이 올라오며 코끝을 간지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지? 그 한 모금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아마도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로 원했던 건 알코올이 아니라 쉼이었던 것 같다. 나는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을 만난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말한다. 나는 딱 한 잔만 해. 그게 내 낙이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안다. 몸은 이미 변했고 예전의 한 잔은 더 이상 같은 한 잔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술을 끊지 못했다. 하지만 술을 대하는 마음은 분명 바뀌었다. 이제 그 잔을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술일까? 아니면 쉼일까? 그 물음 하나가 내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 그 작은 깨달음이 나를 내일로 이끌고 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속의 모든 세포들이 조금씩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내게 말했다. 나이 들면 몸 안에 수분이 줄어요. 젊었을 땐 몸의 70%가 물이지만 60대가 되면 50% 아래로 떨어지죠. 물이 줄면 같은 양의 술이라도 훨씬 진하게 퍼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밤새 웃고 떠들던 술자리. 그땐 아무리 마셔도 다음날 새벽엔 산책을 나가고 아침밥도 거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반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속이 불편하고 새벽에 깨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무겁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다. 몸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수분이 줄어든다는 건 알코올이 피 속에서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순환한다는 뜻이었다. 그건 마치 작은 어항 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다. 물이 적으니 색이 더 짙고 냄새도 오래간다. 내 몸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 게다가 나이 들수록 지방의 비율은 늘어난다. 지방은 알코올을 분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술이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나는 어느 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후가 되어도 여전히 머리가 맑지 않다는 걸 느꼈다. 이상하다. 예전엔 하루 자면 다 깼는데 그건 간의 문제였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다. 젊을 땐 이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가지만 나이 들면 기계의 회전 속도가 느려진다.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같은 효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그 결과 술은 더 오래 남고 숙취는 더 길어지고 다음날의 컨디션은 회복되지 않는다. 한 번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을 때였다. 의사는 내간 수치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대로라면 큰 병은 아니지만 반복되면 간 기능 저하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며칠은 그냥 넘겼다. 그러나 이후 점점 몸이 피곤해지고 손끝이 떨리고 잠도 깊이 들지 않았다. 술은 단지 간만 괴롭히는 게 아니었다. 뇌도 신경도 달라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알코올에 훨씬 민감해진다. 젊었을 땐 조금 마셔도 균형 감각을 금방 회복했지만 지금은 한두 잔만 마셔도 걸음이 흔들리고 말이 느려진다. 심지어 어떤 날은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취기가 아니라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 의사는 내게 말했다. 노년기에는 낙상사고가 가장 위험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뼈가 잘 붙지 않고 회복도 오래 걸리죠. 그 말이 머리에 남았다. 술이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게다가 여성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남성보다 체내 수분이 적고 알코올분해 효소가 적어서 같은 양을 마셔도 훨씬 빨리 취하고 오래 남는다. 나는 내 아내를 떠올렸다. 여보, 당신은 술 거의 안 마시잖아? 그래도 가끔 와인 반잔 마시면 얼굴이 확 달아올라. 그땐 몰랐다. 그것이 바로 몸의 변화라는 걸. 세월은 우리의 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잔의 술을 통해 가장 먼저 드러난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이가 든다는 건 예전의 나와 이별하는 일이다. 젊은 날의 주량, 젊은 날의 회복력, 젊은 날의 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술은 단지 습관이 아니라 기억과 위로가 섞인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몸은 더 이상 그 감정을 받아줄 만큼 강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술잔을 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린다. 몸이 변하면 술도 변한다. 그 단순한 진실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한 잔쯤은 괜찮잖아. 하루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던데. 그 말은 마치 마법 주문처럼 위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경고음을 덮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 내 친구 정수 형도 그랬다. 젊었을 땐 회사 회식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술을 즐겼다. 퇴직 후에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소주 한 잔을 습관처럼 들이켰다. 이게 내 하루의 낙이야. 의사들도 하루 한 잔은 괜찮다고 하잖아.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몇 달 뒤 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져 있었다. 그때야 그는 말했다. 나는 딱 한 잔만 했는데 그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문제는 한 잔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다. 의학에서 말하는 표준 한 잔은 순수 알코올 약 12g149 정도다. 맥주로는 355ml 캔 하나, 와인으로는 150ml, 소주로는 1잔 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한 병의 반 혹은 컵 하나로 착각한다. 게다가 매일 마시는 습관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간과 뇌에 꾸준히 부담을 준다.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 NIAA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하루 한 잔 이하, 일주일에 7잔을 넘기지 말 것.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한국 노년층의 40% 이상이 이 기준을 훨씬 넘겨 마신다고 한다. 문제는 나는 괜찮다는
자기 확신이다. 그 확신이 몸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일본의 한 장수 지역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술을 아주 가볍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마시는 사람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건강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매일 소량씩 마시는 사람들의 뇌 위축률이 더 높았다고 한다. 즉, 조금씩 자주가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는다. 술은 혈액순환에 좋아. 하루 한 잔은 심장병 예방에 도움된다더라. 물론 일부 연구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연구의 대상은 대부분 40대 50대, 질병이 없는 중년 남성들이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전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이 들면 간의 알코올 분해 속도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는다. 그 상태에서 마시는 술은 약이 아니라 불씨다. 조금씩 쌓인 불씨가 어느 날 몸 안에서 불을 낸다. 그 불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다. 고혈압, 당뇨, 심근증, 뇌졸중, 그리고 치매, 모두 이 불씨에서 비롯될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한 노부부를 보았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술을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간이 많이 손상됐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나는 하루 한 잔밖에 안 했는데요. 그 목소리엔 억울함보다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한 잔이 문제였다. 매일의 한 잔이 결국 그의 간을 무너뜨린 것이다. 술은 교묘하다. 처음엔 마음을 녹이고 나중엔 몸을 녹인다. 처음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엔 기억을 지운다. 그리고 우리는 늦게야 깨닫는다. 괜찮다고 믿었던 그 한 잔이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한다. 술이 약이 되려면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즉, 필요할 때 잠시가 아니라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한 번은 후배가 내게 물었다. 선배, 그럼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끊는 게 아니라 다시 배워야 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다루는 법을. 그날 이후 나는 술을 마시기 전 늘 이 말을 되뇌었다. 나는 오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선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술잔을 드는 손이 자연히 멈춘다. 그 멈춤 하나가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었다. 한 잔쯤은 괜찮다는 말, 그건 젊은 날의 이야기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이거다. 오늘도 술 대신 나를 아끼자. 술의 무서움은 취기가 아니라 잔류에 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알코올은 여전히 몸속을 떠돈다. 간이 해독하지 못한 그 찌꺼기들은 피를 따라 뇌로, 심장으로, 신장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오랜 세월 조금씩 쌓인 독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병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어느 70대 남성 환자를 잊을 수 없다. 그는 평생 나는 술 잘 마셔 라고 자랑하던 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반주 한 잔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검진 결과는 알코올성 심근증.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술이 심장 근육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요. 그분은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한 잔이 심장을, 간을, 뇌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알코올은 몸의 모든 기관을 동시에 공격한다. 먼저 간은 가장 앞에서 맞는다. 처음엔 지방간으로 시작된다. 술이 지방 대사를 방해해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그 다음엔 염증이 생기고 결국 강형변으로 진행된다. 강형변이 되면 간세포가 굳어지며 피가 통하지 않는다. 이때부터는 어떤 약도 어떤 해독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직접 그 과정을 본 적이 있다. 검진 때마다 조금만 조심하라고 말하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 몇 년 후 그는 강형변으로 입원했다. 의사님, 저는 하루에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 한 잔이 문제였다. 간에게는 그게 매일의 독약이었으니까. 간만이 아니다. 알코올은 혈관도 망가뜨린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우리는 그것을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건 잠깐뿐이다.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긴다.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매일 한 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1.8배 높았다. 특히 여성이 그 위험이 더 컸다. 이유는 간단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기 때문이다. 같은 양을 마셔도 더 오래, 더 깊게 남는다. 그리고 술은 뇌의 기억을 지운다. 나는 가끔 그런 경험을 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전날의 대화나 행동이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건 단순한 필름 끊김이 아니었다. 그건 내 뇌의 신경세포들이 실제로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노년기에 알코올은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 균형 감각까지 빼앗는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잠깐 어지러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 그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다. 뇌의 신호 전달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온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은 노년기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문제, 약물과의 충돌.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이 약들과 술이 만나면 약의 효과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거나 반대로 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고 술을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고 혈당약과 함께 마시면 저혈당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호흡이 느려져 그대로 잠든 채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실제로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다. 의사님, 그냥 잠이 안 와서 소주 반 잔만 마셨어요. 그 반잔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잔의 여유. 그건 사실 우리 몸엔 한 잔의 위험이다. 젊을 땐 버텨내던 몸이지만 이제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흔들리고 상처 입는다. 술은 사람을 속인다. 그 따뜻한 느낌으로, 그 달콤한 기분으로 우리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용한 파괴가 숨어 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나는 이젠 안다. 술은 나를 웃게 하지만 결국 울게 만든다. 그 미묘한 경계를 알아차렸을 때 나는 비로소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술의 진짜 위험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래 마시는 것이다. 술의 무서움은 언제나 합리화로 시작된다. 오늘 하루 힘들었잖아. 한 잔쯤은 괜찮아. 의사도 하루 한 잔은 좋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도 예전보다 줄였어. 이 말들은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주문 같지만 사실은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나는 예전엔 그 말을 믿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 앞에 앉으면 술잔 하나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 한 잔이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회피였다. 내 마음은 편해졌지만 내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술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안다. 그 달콤한 냄새, 첫 잔의 따뜻한 목넘김,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의 환한 기분, 모두 괜찮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술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안에 가장 약한 틈을 파고든다. 의사로 일하던 시절 나는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과음 안 해요. 딱 한 잔이에요. 하지만 혈액검사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간 효소 수치가 높고 중성지방이 치솟고 혈당이 불안정했다. 술은 양보다 빈도가 더 중요했다. 매일 마시는 습관은 몸에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는다.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의 간은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쉬지 못한 공장과 같다. 해독하느라 지친 간세포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 자리를 섬유 조직이 메운다. 그렇게 간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제 기능을 잃는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술이 단지 간만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다. 술은 불안한 마음을 잠시 잊게 만들지만 그게 반복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변한다.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술을 찾게 되고 결국 의존이라는 늪에 빠진다. 술을 끊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다시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다. 그 악순환은 어느새 삶 전체를 잠식한다. 나는 한 노신사를 기억한다. 그는 75세였고 혼자 살았다. 매일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씩을 즐겼다고 했다. 이건 나의 낙이에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멀리 있으니까. 그의 간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늘 공허했다. 어느 날 병원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웃이 찾아가 보니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 하나. 그 한 잔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천천히 그를 무너뜨렸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신다. 그 말의 의미를 늦게서야 이해했다. 술은 사람을 마신다. 기억을 마시고 의지를 마시고 삶의 속도를 삼킨다. 특히 노년기의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시험이다. 술을 마신다는 건 그 순간 내 몸보다 내 감정을 택하는 일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감정보다 더 소중하다. 감정은 다음날 사라지지만 몸은 그 대가를 끝까지 기억한다. 술을 끊는 건 단지 금욕이 아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삶을 길게 바라보는 선택이다. 나는 요즘 술을 대신해 따뜻한 차를 마신다. 국화차, 보리차, 때로는 꿀물 한 잔. 잔을 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젠 술이 주던 달콤한 순간보다 내일 아침의 맑은 기분이 더 소중하다. 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만 즐겨라.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내일을 지킬 거야. 그 단 한마디가 나를 바꿨다. 그날 이후 나는 술보다 삶에 취하기 시작했다. 술을 끊는 건 단순히 잔을 비우는 일이 아니다. 그건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과 외로움을 동시에 마주하는 일이다. 처음엔 허전하다. 식탁 위가 텅 비어 보이고 저녁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서서히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난다. 그건 진짜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술을 끊고 첫 일주일 나는 밤마다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습관처럼 술 생각이 났고 목이 텄다. 하지만 10일쯤 지나자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손끝이 따뜻했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술이 아니라 피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술을 멀리하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한다. 간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빛이 환해진다.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숨이 덜 차오른다. 의학적으로도 불과 3주만 금주해도 간세포의 재생이 시작된다고 한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 우리가 멈춰주기만 하면 스스로를 치유한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술에 기대어 흩어졌던 감정들이 다시 자리를 잡는다. 기분이 나쁘면 산책을 하고 외로우면 전화를 건다. 예전엔 술로 덮었던 일들이
이제는 대화로, 움직임으로 녹아간다. 나는 그걸 되찾은 리듬이라고 부른다. 술을 끊은 뒤 새벽이 좋아졌다. 예전엔 숙취로 흐릿했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커튼을 걷고 하늘을 본다. 회색빛이었던 하늘이 점점 푸르러지는 걸 바라보면 아, 이게 진짜 아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몸이 맑아지면 세상이 선명해진다. 사람의 말소리, 바람의 냄새, 새의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게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또렷하다.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나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 나는 술을 끊고 나니까 기억이 돌아왔어. 그분은 웃으며 말했다. 잃어버린 10년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 참 이상하지? 나는 대답했다. 몸이 기억을 되찾은 겁니다. 실제로 알코올을 끊으면 뇌의 신경회로가 서서히 회복된다고 한다. 기억력, 집중력, 감정조절 능력,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단지 병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다. 술을 끊은 사람들 중에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엔 외로웠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렇게 말한다.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다. 결국 우리가 술을 찾았던 이유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목말랐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관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 부족함을 잠시 잊기 위해 술을 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술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서 온다. 나는 이젠 저녁마다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신다. 국화차의 은은한 향이 방 안을 채우면 그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술이 주던 일시적인 열기 대신 차는 내 안에 조용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노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술을 끊는다는 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이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저녁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 대답은 늘 같다. 평화, 그리고 내일 아침의 맑은 미소. 그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 그건 어제의 술보다 훨씬 더 달고 무엇보다 후회가 없다.